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과정에 강의를 맡게 된 한지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1강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 관리사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복지는 동물권과 동물 복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물권, 동물 권리라고도 하죠. 한번 볼까요? 정치적으로 법이 결정하는 경우로 사전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동물의 생명, 안전,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도록 사람들의 정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동물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동물권, 동물 권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보면은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등록제가 있고 맹견 신고제가 있어요. 자, 반려동물 등록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주변에 만약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걸 하면은 이제 광견병 그 주사 맞는 것도 조금 싸게 나라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도 인식 칩 하나를 가지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식 칩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라에서 누가 어떤 개를 어디서 키우는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개의 신체 안에다가 이런 주사를 넣는다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놓고 나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꼭 이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맹견 관련된 법이 이번에 생겼죠. 맹견과 외출 시 꼭 목줄과 입막에 안전장치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육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호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리고 만약에 맹견이 사람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를 격리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맹견에 대한 이번에 새로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맹견이 아닌데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막이 안 했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입막에는 예의라고 전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개를 누군가 무서워한다, 이웃이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입막의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강요하는 것 또한 이제 개인의 자유를 뺏는 거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입마개를 착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너, 그런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되게 북적북적 거리는 곳에 있다거나 뭐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그런 곳에서는 입마개를 좀 예의상 해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되는 건 동물권, 동물 권리가 아니라 동물 복지입니다. 동물 복지는 동물이 누릴 수 있는 도덕적인 권리예요. 하지만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제가 여기다 써놓은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물 복지를 잘 실현받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동물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 그죠? 동물이 고통 없이 설정해 놓은 환경에 적응한 상태예요. 그리고 관리하거나 다루는 데 있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나 그와 유사한 증상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는 상태. 그리고 고통이 없는 상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얘기한 고통과 좀 다른 고통이겠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모두 포함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거를 동물 복지를 완전히 누리고 있는 동물들이 누릴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 실천을 잘 하고 있으면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마크를 하나 붙여줍니다.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기업일까요? 동물에 대한 이용을 인정하되 살아가는 동안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동물복지는. 그래서 이거를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닭이에요. 양계장 가보셨나요 혹시? 양계장 가보면은 처참하죠 정말. 근데 이거를 잔디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잔디에서 닭, 오리 이런 걸 키워서 달걀도 얻고 고기도 얻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시는 기업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동물복지 마크를 주는 겁니다. 뭔가 억압돼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좋은 사료를 먹고 아팠을 때 빨리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5대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자유원칙. 자, 한번 볼게요.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먹을 거죠. 먹을 거에 대한 자유요. 그리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아프지 않아야 된다. 강아지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이런 통증이나 부상이나 질병을 딱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학대죠. 학대. 학대가 꼭 때리는 것만 학대는 아닙니다. 방치도 학대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뭘까요? 5번.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든 동물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해요. 사람이랑 좀 다르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생각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내가 한번 만져. 내가 만져. 네, 강아지가 너무 싫어요. 난 만지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은 그게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군가 온 것 같아서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서 짖어요. 누구야? 누구야? 이거는 강아지가 말을 하는 거죠. 강아지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짖을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무서워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그렇죠? 그런 행동에 대한 자유. 본능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유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동물복지 5대 자유 원칙을 하면서 아까 전에 그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개체마다 동물복지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길고양이의 동물복지와 들쥐의 동물복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길고양이가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동물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복지는 요새는 많이 하죠. TNR도 있고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있고 캣맘들이 밥도 주죠. 그리고 춥지 말라고 비 맞지 말라고 집도 중간중간 지어줍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서 길고양이는 이제 더 이상 이 이상 개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고통스럽지 않게끔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동물복지예요. 하지만 한 마을에 들쥐가 많다면 들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들쥐를 위해서 동물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처럼 중성화 사업을 해줄까요? 따뜻하게 지내라고 집을 지어줄까요? 아니에요. 지어주지 않습니다. 들쥐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거를 우리는 들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물 복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체마다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동물 복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쵸? 우리는 보통
개와 고양이만 생각을 하지만 동물 복지에서 봤을 때는 가축도 포함되고 이제 뭐 이런 들짐승들도 포함이 돼요. 멧돼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동물 복지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좀 더 넓은 의미의 동물 복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개와 고양이의 동물 복지가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리사로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동물들도 개랑 고양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랑 고양이를 어떻게 우리가 동물 복지를 실천해 줄 수 있을지, 반려동물 관리사로서 어떻게 얘네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5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상태에서 키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반려동물 관리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관리사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반려동물과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점 발생과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죠? 그리고 건전한 반려동물 사육은 물론 위생관리, 미용관리, 질병 예방관리 등 이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양과 전문 교육을 통하여 반려동물 관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예방한다예요. 예방한다. 관리사는 위생관리를 해줌으로써, 미용관리를 해줌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문제점,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게 반려동물 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 우리는 훈련사가 아니에요. 수의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용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골고루 지식을 갖추고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를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하게 됐을까요? 자, 반려 인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늘었죠. 그리고 당연히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 반려동물 관리사가 필요해졌어요. 사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렇게 해서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개든 고양이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고양이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소 개에 비해서 독립적이긴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워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반려동물 관리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요해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사실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복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증가하면서 문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행동교정에 대한 교육도 이제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훈련사는 그냥 강아지만 훈련시켜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행동교정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왜 내가 이렇게 교육을 했는지, 왜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보호자님이 앞으로 얘한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은지,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지 등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더 예전보다 더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반려견의 증가, 반려묘의 증가와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당연히 크게 증가합니다. 간식도,
유치원, 호텔, 운동장, 카페, 음식점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부도 체계적인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많이 증가했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이 증가 추세만큼 전문가들이 양성되는 증가 추세는 적습니다.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증가 추세를 전문가들이 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점점 정부도 전문가에 대한 양성을 되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전문가는 수의사도 있고 훈련사도 있고 미용사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 봐줄 관리사는 없습니다.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리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관리사라고 하면 한 아이,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어떤 한 아이, 동물이 아픈지, 얘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뭐 산책은 언제 했고 하루의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은 언제 자는지, 뭐 교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런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이 아이를 점점 더 행복하게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 그렇다면 관리사의 업무는 뭘까요? 업무. 문제 행동 예방 및 교정.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사실. 훈련사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분리불안도 있고 배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지짐이 될 수도 있고 공격성이 될 수도 있고 올라타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문제 행동은 많죠.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고 교정을 좀 해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해야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 훈련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훈련사를 찾아가서 보호자님도 배우지만 반려동물 관리사분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방 및 교정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사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위생관리. 위생이죠, 위생. 눈곱을 닦아줄 수도 있고 이빨을 닦아줄 수도 있고 발톱을 잘라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귀 청소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이라면 위생 미용까지는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위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위생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빗질도 해주고 이런 걸 닦아주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 그쵸? 눈물을 닦아주면서 눈을 볼 것이고 이빨을 닦아주면서 이를 볼 것이고 위생 미용을 해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발 패드도 보게 되고 발톱도 보게 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생관리에는 강아지의 몸만 해당되지 않아요. 강아지가 살고 있는 환경도 위생관리에 속합니다. 환경. 개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놔도 집이 더러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모든 피부병이 더러움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살고 있는 그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강아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또한 이런 걸 해주면서 혹시나 생겼을 질병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사진에 보는 이런 레브라도 같은 친구들은 진돗개일 수도 있고 레브라도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이 짧고 촘촘하죠, 털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각질이 생겼을 때 안 보여요. 빗질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털을 이렇게 뒤져봐도 속살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빗질을 해주면서 그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빗질을 하는 거고, 그쵸? 눈물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 관리예요. 우리는 질병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질병은 수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친구가 아파요.
이 닥스훈트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얘가 왜 아픈지 우리가 대충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걸 진단할 수 없어요. 왜? 수의사가 아니니까. 처방할 수 없어요. 수의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강아지를 간호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접종도 맞춰주고 뭐 사상충약도 미리 먹여주고 뭐 외부기생충약도 미리 먹여주고 발라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혹여 내가 질병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빨리 가야 되는 건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럽죠. 아프면 빨리 가야 됩니다. 병원에. 무조건. 빨리 가는 게 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한다기보단 예방하고 준비하고 간호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병 예방 관리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용 관리입니다. 우리는 미용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미용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빗질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렇죠? 빗질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때 맞춰서 목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다 미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미용사, 전문 미용사한테 가서 미용을 맡겨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위질은 하시면 안 돼요.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클리퍼 같은 거 잡으면 안 돼요. 미용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빗질해주고 목욕해주고 때 맞춰서 미용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위생 관리거든요. 강아지한테 오물이 묻었어요. 그러면은 빗질로 털어줄 수도 있고 목욕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용 관리라고 해요. 그렇죠? 미용은 미용사가, 진단은 수의사가, 훈련은 훈련사가. 우리는 그거를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예방하고 관리하고 간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영양 관리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영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세요. 영양에 관해서. 생식 뭐 이런 거 생식 뭐 사료에 뭐 조단백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뭐 지방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만약에 얘가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처방식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이가 아프지 않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생식을 해야 되고 생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얘가 살이 빠지지 않았나 그런 건 관리할 수 있지만 얘가 살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조리하고 뭐 내 마음대로 뭐 사료를 배합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다 하는 일이고 우리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양에서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동물권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는 동물 복지가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개념은 뭐죠? 한마디로 우리는 예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왜 요새 반려동물 관리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훈련사가 아니고요. 수의사가 아니고요. 미용사가 아니고요. 영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진단하지 마시고 섣부른 교정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게 우리는 예방하고 그분들한테 배우고 처방받은 대로 잘 관리해주고 간호해주고 잘 먹이고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반려동물 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예요. 여러분들이 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유치원을 차리고 싶어서 아니면 호텔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운동장을 차리고 싶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개를 잘 키우고 싶어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방면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관리사니까. 하나의 전문적인 그 지식으로는 이 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업무를 통해서 그 업무에 관련된 지식들을 쌓고, 그쵸? 단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는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주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멋대로 내가 얘는 이 병이야. 얘는 지금 이런 문제 행동이니까 이렇게 교정하면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펫시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유치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사분들을 몇 명 알고 있고 실제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 혼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인데 한 아이가 좀 이렇게 시름시름거리고 아파요. 그러면은 얘가 왜 아프지? 를 고민하지 말고 시름시름거리네? 보호자한테 보고하고 병원을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뭐 다른 걸 줘볼까? 다른 걸 줘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볼까잖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진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 있으면 대충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충 이렇게 시름시름거리면 뭐구나. 설사를 하면 이거구나. 털이 좀 빠지면 이런 병이구나. 대충 알아요.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분리불안이 좀 있네. 얘는 이렇게 교정하면 되겠구나. 대충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전문적인 부분은 확실히 전문가한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항상 제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방하는 사람이지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